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종길 국어 오목관과 마포관에서 2025년에 고3 수능국어를 가르치는 노승욱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2025년 수업에 어떤 과정들 그리고 이제 수능국어를 풀어나가는 방법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수능에 있어서 내신과 다른 문학 독서의 접근 방법론을 알려드리고 이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제가 수업을 끌어나가고 또 언제 수업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목동에서 나고 자랐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지금 목동에서 수능국어 강의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길 국어에 있는 동안에도 제가 계속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내면서 이번에 2025년에 고3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2024년 11월 14일에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 대한 어떤 해설 강의 영상은 저희 학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수능 다음 날에 바로 저희가 촬영을 해서 아침에 올렸고요.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저희 채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국어 1등급을 쟁취하기 위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아이들은 뭐 수능을 저와 같이 또는 혼자서든 공부를 해온 학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신과는 많이 다릅니다. 수능에 맞는 접근법이 있어요. 문학 각 영역,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에 맞는 또 수필에 맞는 그런 접근법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독서도 공부해야 되는 방법론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매 화작도 마찬가지고요. 영역별로 어떻게 시험 현장에서 접근하고 평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완벽하게 수업을 통해서 체화해야 돼요. 이걸 토대로 실제로 기출문제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수업 시간에 계속 보여드리는데 당연히 수능 평가원 기출뿐 아니라 교육청 모의고사 중 주요 지문이나 또는 사관학교 경찰대 우리가 할 수 있거나 의미 있는 리트 지문까지 수업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2026학년도를 위한 EBS 연계학습도 제가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갖춰져도 실제로 1등급 독해력이 갖춰져도 실전 연습을 안 하면 실제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아침마다 80분 실전 모의고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내신과 다른 수능 문학의 접근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현대시는요. 우리 내신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대적 배경, 작가의 특징 등등을 막 학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문학은요.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한 겁니까? 이 수능 국어 시험을 보고 문학 연구가나 소설가나 시인이 되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예요. 우리는 의사가 되거나 경제학자가 될 수도 있고 공학자가 될 수도 있고 물리학자가 될 수도 있고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역사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이 수능 국어의 문학은 문학적인 어떤 어렸을 때부터 소설과 시를 많이 읽어야 쌓을 수 있는 감상력을 묻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걸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겁니다. 즉, 이 시험을 보고 문학에 관련된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직업들 그것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시험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신다면 수능에 맞는 해석법이 따로 있다는 거를 반드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신에서 배운 어떤 지식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현대시를 접근할 때 모든 문항이 그렇지만 보기부터 먼저 읽어줘야 돼요. 자, 보기는요. 평가원이 제시한 평가예요. 평가원이 이 문학 작품에 대해서 하는 평가고 우리는 주관의 개입을 싹 버리고 이 평가대로 문제와 본문을 해석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보기를 읽으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와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시의 목표, 내신 말고요. 수능 현대시의 목표는 당연히 시적 상황과 그리고 최종적 정서, 즉 감정 파악이 목표예요. 시를 읽고 세세한 한 단어 한 단어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인 또는 화자가 이런 상황이구나. 최종적으로 계속 슬퍼하고 있네 아니면 극복하고 있네. 이런 기본적인 정서, 감정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객관적이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이 상황과 정서를 파악하는 방법은 당연히 긍정, 부정 시어 판별부터 해주셔야 돼요. 모든 시어를 보면서 이건 긍정, 이건 부정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그걸 주관의 개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눈이면 무조건 긍정, 불이면 부정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긍정적 시어는 시인이 하자, 나아가자, 향해 가자, 지향하자라고 하면 그게 바로 긍정 시어예요. 부정 시어는 시인이 하지 말자, 벗어나자, 지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정시어입니다. 화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게 긍정시어, 하지 말자고 하는 게 부정시어.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읽으면 우린 당연히 시의 상황이 어떤지, 화자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최종 정서가 어떤지를 딱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파악하고 바로 문제로 가시는 거예요. 보기를 읽고 전제를 보고 평가원의 평가를 습득한 다음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의 시의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좋게 끝나는지 나쁘게 끝나는지, 화자의 감정이요. 그거 파악하고 바로 문제로 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번 수능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에 있는 나 지문인데요. 현대시 나 지문이 연계되지 않은 지문이고 아이들은 시험 현장에서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뭘 봐야죠? 보기를 봐야죠. 자,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상화,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 아주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자는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되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기를 읽어보니까 이 나시는 상황이 어때요? 한마디로 나빠요. 안 좋습니다. 부정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상처가 있고 그걸 해결하지 못했고 상실의 상황인데 사랑 기억 떠올리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안 상태에서 우리 시를 읽어 내려가 봅시다. 자,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저교해서 모르는다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문제 푸는데 필요하면 이렇게 별표 쳐서 줍니다.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울음이 있고요.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찾아와요. 보기에서 봤던 대로 상황 안 좋아요. 이 상황에 상처까지 있어요. 보기랑 똑같네요. 상황 안 좋습니다.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단풍의 손바닥 은행에 두 갈래,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발풀 흙으로 돌아감 당신. 여기 무슨 뜻일까요? 모르죠? 알아야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뭘 파악하라 그랬죠? 바로 정서, 그리고 최종 감정, 상황, 이런 것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슬픔, 상처의 부정 상황만 파악하면 되지, 단풍, 은행, 개망초가 뭐지라고 고민하면 그건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서 사랑과 상처 얘기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정 상황 속에서 치병과 환우, 병을 다스림과 병 자체는 각각 따로인 것을 하면서 시를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참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혹, 좋아할 리가 없죠. 참혹 안 좋은 단어죠. 그래서 이 시는 상황도 슬픔, 상처, 병자 같은 부정 상황이고, 마지막 정서는 어땠어요? 마지막 화자의 감정은 참혹했어요. 보기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파악한 상태에서 관련된 수능에 나온 문제들을 풀어드릴 거예요. 지금 상황 안 좋고 최종 정서는 참혹했어요. 자, 가겠습니다. 보기 아까 읽었으니까 25번 문제는 1번 바로 가실게요. 킥킥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상으로서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군. 실제로 반복 출현, 의성어, 복합적 정서 보시다시피요. 반복적 출현, 복합적인 내면 같은 단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1번은 일단 통과입니다. 자, 우리는 보기 문제가 있을 때는 보기와 충돌하는 걸 찾는 게 1번이에요. 1번은 보기와 충돌하는 걸 찾고, 충돌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때 본문 가는 겁니다. 자, 2번 상처의 기대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있나요? 여기 실제로 말줄임표와 쉼표 같은 표현이 있네요. 보기에 오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자, 사랑의 기억이 지금 희미해진대요. 우리 보기에서 뭐라고 했죠? 사랑의 기억이 떠오르고 복합적 내면도 생생해요. 떠오르고 생생하는 거랑 희미해지는 이랑 너무 반대 아니에요? 그죠? 이거 보기랑 충돌해요. 보기를 잘못 평가했네요. 답은 2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수능은 보기 기반으로 최대한 우리가 지식과 전제를 파악하고 바로 본문에 적용해서 우리가 상황과 최종 정서 파악하고 보기 문제에 와서는 보기와의 일치성 따지면 돼요. 보기에 근거가 있을 테니까 보기를 줬겠죠. 안 그럼 보기 왜 줬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실게요. 똑같은 지문인데요.
자,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 당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이다. 자, 보시면 당신이란 말 참 좋지요라고 시를 시작할 때 한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한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부르고 한때 저교로움의 울음이 있었을 때 슬픔을 닫으면 슬픔 이런 식으로 지금 당신을 떠올리고 있죠. 한때 당신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때로 당신을 떠올리고 있다.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다.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2번 보실게요.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 병자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 있네요. 이 구절 다시 읽어봐야죠. 자, 아름다움의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한 병 차고 병자처럼. 누가 병자예요? 나가 병자예요. 근데 여기 당신을 병자라고 표현했으니 2번이 틀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앞에 문제, 지금 이 문제 풀 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시나 소설을 많이 읽어야 풀 수 있는 문학적 감상력이 필요했나요? 수능에서?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수능 문학은 잘하고 싶으시면 그냥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상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어떻게 감상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독서랑 문학 푸는 방법은 다르지가 않아요. 매해 갈수록 더 이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온 같은 시에 포함된 2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와 B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A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여러분, 치병이 뭡니까? 나왔죠? 병을 다스림. 환우는 뭡니까? 병 그 자체예요. 자, 병을 다스리는 것과 병이 따로래요. 병을 다스리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병이 따로 있어요. 그럼 치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1번 보시면 치병해도 병이 그대로 있다. 맞죠? 답 1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단어, 어휘, 별표 되어 있는 거 보고 바로 맞춰서, 끼워 맞춰서 바로 푼 겁니다. 문학적인 특별한 감상기. 내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어떡하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주어진 자료를 편견 없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키워주시면 되고 제가 그걸 수업과 클리닉과 과제로 엄청나게 키워드릴 겁니다. 방금 전까지 현대시를 논해드렸는데 현대 소설도 고전 소설도 고전 시가도 이러한 접근법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서 전부 다 체화시켜드리고 이것대로 클리닉과 과제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적용하는 연습 계속할 겁니다. 자, 독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독서는요 일단 서두르지 말고 현장에서 납득하며 읽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막 빨리 읽으려고 하는데 눈을 빨리 돌리면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빨리 읽으면 오히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지문을 서두르지 말고 납득하며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10분 안에 풀어봐라고 하면 아이들 막 2분, 3분, 30초에 읽어버려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10분이라면 50, 60, 70%까지 5, 6, 7분까지로 지문을 읽고 있어도 별일 안 납니다. 오히려 정답률이 올라가요. 정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대충 읽고 왔다 갔다 하며 푸는 게 아니라 서두르지 말고 납득하며 읽어야 되고 현장에서 당연히 본문에 있는 거 확인 잘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읽을 때 대충 읽으면서 이따 문제에서 물어보면 봐야지. 이거 안 됩니다.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읽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문 읽는 게 첫 번째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본문 빨리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단 과학기술 지문같이 좀 특수한 형태는 때때로는 본문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할 때도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건데 문제는 쌤 제가 서두르지 말고 납득하며 읽고 싶은데 납득이 안 돼요 라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해력이 아직 안 쌓였으니까요. 자, 보시면 독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시험 현장에서 독특한 방법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평소에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평소에 시간 제한 없이 꼼꼼하게 평가한 수능 기출의 본문 자체를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납득을 평소에 하는 훈련을 해야 현장에서 잘 읽힙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지문씩 월화수목금에 어려운 지문 한 지문씩 열심히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자체 평가원 수능 독서 지문 자체를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이걸 내가 결국 납득하며 읽어내려갈 수 있는지를 적어도 고3이라면 월화수목금 하루에 한 지문씩은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고 이래야 독해력이 올라요. 그래서 제가 제 과제 교재 데일리 노승욱, 월간 노승욱이라는 제 과제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매일 한 지문씩 구조화하도록 제가 과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독서 지문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분류, 과정, 이해예요. 이번 수능 기출의 개화 그리고 서양 기술 문명 이게 바로 분류 지문이에요. 이거는 이론 학자
개념어 네모치고 거기 있는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며 읽어내려가되 너무 내용이 많을 경우에 분류만 잘하고 문제를 풀면서 왔다 갔다 확인하면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대체로 분류는 이렇게 일치 확인, 내용 일치 확인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지문을 보면 이번 2024년 11월 14일에 본 과정 지문, 이 과정은 노이즈였어요. 노이즈 관련 기술 지문, 노이즈를 생성하고 그리고 예측하고 입력하고 빼고 이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기술 지문이었어요. 여기에는 순서 넘버링이 중요하고 역시 넘버링 잘한 상태에서 내용 일치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류와 과정은 분류가 돼 있냐 순서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일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과 문제를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평소에 표시를 잘 해두는 것, 읽을 때 표시 잘 해두고 물론 최대한 입력하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분류나 과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연습만 하면 누구나 성적과 실력이 오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해. 분류 과정 독서지문 말고 이해에 대한 독서지문은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독해력을 엄청나게 올려야 돼요. 즉 독서지문 본문의 완벽한 이해를 추구해야 되고 때때로 계산 문제까지 비례식이나 여러 가지 계산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이해 영역이고 이해 영역이 정말로 우리가 갖춰야 될 독해력인 거죠. 그래서 이해는 결국 기본 지식이 필요하고 그걸 토대로 지문을 여러 번 독해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 분류, 이게 바로 분류 지문. 이번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 기출 독서를 보면 여기에 보면 처음에 척사파의 주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성숭보의 주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역시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견해가 나옵니다. 자, 개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육일준 서유견문의 견해가 나오고 대한매일신보의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의 견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박은식의 견해도 나옵니다. 자, 개화에 대한 견해가 벌써 세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물론 우리 이걸 읽고 최대한 머릿속에 입력하면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요 견해, 개념, 학자 등등에 내모쳐놓고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입력된 게 현출, 기억이 안 난다면 바로 찾으러 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확인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분류에 따른 문제풀이 방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지문 역시 옌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천두슈 나오고 장준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셋의 의견을 머릿속에 최대한 입력하되 대표자만 내모쳐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분류지문을 푸는 현장 방식이에요. 실제로 문제 스타일도 보시면 각 분류된 견해들의 주된 주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틀린 거 하나만 찾는 게 문제 양식이라 실제로 이 수능 기출 문제 이번 수능의 답이 5번이었던 게 대한매일신보에서 최초로 국가 주권 이야기를 했냐 봤더니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우리 보시다시피 근대국가 주권 얘기하고 있는데 최초는 아니고 한성순보에서도 역시 국가의 독립주권을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에 이르러셔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틀려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이걸 한 번에 기억해서 바로 푸는 게 우리의 목표긴 하지만 네모만 잘 쳐놔도 바로바로 가서 확인하고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류 지문이고요. 지금 여기 나온 노이즈는 과정 지문이에요. 그래서 순확산 과정이 무엇이냐? 순확산 과정은 생성기가 무엇을 하고 연상기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기가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잘 넘버링 해두시면 정리가 되는 지문인데 역시 넘버링과 바로 올 수 있도록 네모 표시 해놓고 최대한 이해로 풀려고 노력하되 기억 안 나면 바로 올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거 역시 순서 과정 지문에 푸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이라는 두 종류의 순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노이즈 예측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입력이 되어서 어떻게 추출되어 잠재 표현을 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는지 순서를 잘 파악해 놓고 역시 그걸로 이해해서 푸시되 물어보면 돌아올 수 있게 체크를 잘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문제 풀 때도요. 역시 11번 문제 가져와 봤는데 노이즈 생성기가 순확산 과정에만 작동하냐? 실제로 노이즈를 입히는 게 순확산 과정이고 빼는
빼는 게 역학상 과정이기 때문에 노이즈를 만들어 입히는 건 순학상 과정밖에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1번이지라고 푸는 엄청난 이해력이 좋은 학생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이게 안 된다면 일치로 푸시면 돼요. 노이즈 생성기가 순학상 과정에서만 필요할까요? 봤더니 여기 보시다시피 생성기 눈에 보이시죠? 근데 역학상 과정에 생성기란 글자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순학상 과정에서만 쓰이니까 1번 맞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면 좋지만 일치와 순서 표시만 잘 해두셔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 이해예요. 결국 우리가 비문학, 독서, 지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수능에 이런 지문이 출제됐을 때 풀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2022학년도 수능이고 경제 지문이고 브레튼 우주 체제와 기축통화 환율이라는 주제의 지문인데 이 지문이 수능 30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지문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런 지문까지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풀 수 있도록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아까와 다르게 이번에는 읽으면서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실제로 트리핑 교수가 이러한 모순을 이야기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재화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 수출이 더 많으면 흑자입니다. 자, 적자 흑자의 개념은 우리가 청소년이라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자,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 제가 지금 읽은 부분 있죠. 현장에서 이거 읽고 아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될까를 이해하셔야 돼요. 현장에서요. 자, 한번 지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첫째, 유동성이 뭐죠? 이미 알고 계셨어야 돼요. 유동성. 유동성은 돈, 화폐처럼 국제적으로 편하게 교환될 수 있는 걸 의미해요. 물론 이 밑에 다음 부분에 유동성의 정의가 나오기는 합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았대요. 자, 적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면 뭐겠죠? 흑자겠죠. 즉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한다고 쳐볼게요. 자, 미국이 자기 나라 물품을 막 팝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물건을 팔고 미국은 뭘 받을까요? 화폐를 받겠죠. 뭘로 받을까요? 달러로 받겠죠. 미국이 물건을 막 팔면서 화폐, 달러가 미국으로 쫙 들어오겠죠. 그럼 전 세계의 달러, 즉 국제 유동성 공급 어떻게 됩니까? 중단되고 줄어들겠죠. 그러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되겠죠. 까지 돼야 돼요. 그리고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와 과잉 공급되면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적자는 뭐죠? 수입이 초과해야 돼요. 미국이 막 전 세계 나라들 걸 막 수입한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한테 수입하고 우리한테 뭐 줄까요? 달러 주겠죠. 그럼 전 세계에 달러가 넘쳐나겠죠. 과잉 공급 때도 문제래요. 그래서 미국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적자고 흑자일 때 전 세계 달러가 어떻게 되냐를 이거 보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해 지문의 특징이에요. 이때 그렇구나 넘어가면 뒤에 안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런 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EBS 연계 소재 내에서 대부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경제나 철학이나 과학의 주요 주제는 정상적인 고3 연수생이라면 당연히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요. 배경 지식이 아니라 기본 지식으로요.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이런 수능 지문 못 풀죠.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요. 배경 지식이나 지식 없이도 독해력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독해력이라는 건 기본 지식과 배경 지식을 토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머릿속에 미리 넣고 있긴 할 겁니다. 당연히 제가 넣어드릴 거고 넣고 있긴 할 건데 그래도 현장에서 이게 추론 가능하도록 우리는 많은 지식을 넣고 독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혼자 공부할 때도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증명해야 되는 게 경제 법지문이에요. 뒤에 보시면 문장 중간을 좀 제가 띄워놓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중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요 부분이 수능 역사상 요 아래 대여섯 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우리 방금 보셨다시피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수입이 더 많으니까 미국이 우리들의 물건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겁나 뿌리니까 달러가 과잉호흡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전 세계 달러가 너무 많아서 곤란해집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지금 잘 보세요. 달러와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이래요. 자, 대안이 두 개예요. 방법이 평가절하하거나 평가절상이에요.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냐면 화폐의 가치를 내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평가절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평가절상은 뭐죠? 평가절상은 보시다시피 환율을 하락시켜요. 그래서 화폐 가치를 올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평가 절상이라고 해요.
자, 보시면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추론해냈는데 가치를 내리는 게 절하고 올리는 게 절상인데 이 아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여타국 통화의 통화로 하락시키면 그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가치가 올라가는 게 환율이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 가치가 내려갔다면 이건 뭐죠? 이거는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걸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평가원은 이 문장을 가지고 환율과 화폐 가치와 평가절하, 환율과 화폐 가치와 평가절상 용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길 바랬대요. 게다가 하지만 브레튼 우드 체제화에서 달러와의 평가절하, 우리 위의 방법은 규정상 불가능, 그리고 당시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의 주요국은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또 추론을 해야 됩니다. 흑자 상태인데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이 평가절상은 필연적으로 수출에 불리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평가절하로 정리되는 윗부분의 일이 이루어지면 수출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여러 문제 나왔어요. 이 수능에서. 현실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 원리 전체를 추출하는 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환율과 수출에 관련된 지식은 암기하고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합니다. 이미 EBS 연계에도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경제, 법, 그리고 몇몇 과학이나 철학 주제는 이미 기본 지식을 갖춘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2교시에 수학 보실 때 나 수원수투 미적 확통 공부 안 하고 들어가서 내가 그냥 시험 현장에서 식을 추출해내서 유도해서 풀래 라는 천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가장 어려운 독서지문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지문의 주요 철학자의 이론, 사회지문의 경제법의 주요 주제, 과학지문의 물화생의 주요 주제, 또 EBS 특수안에 나와 있는 연계 주제를 기본 지식으로 머리에 탑재된 채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고 이거의 총체가 바로 여러분의 독해력인 거예요. 그래서 글을 단순히 잘 읽는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독해력, 기본 지식과 배경 지식을 막 채워서 1년 동안 채우고 그거를 문장으로 풀어내 있는 걸 이해하는 훈련하면서 머릿속에 든 채에 들어가면 이 어려운 지문들이 읽힙니다. 실제로 이 내용들은 상위권 고3들은 당연히 이미 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읽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제 1년 교육과정을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법론을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통해 계속 체화시켜 드릴 거예요. 계속 체화시켜 드리고 수능 기출 그리고 사관학교 형식제 리트까지 활용해서 계속 이걸 적용 연습을 수업 때 할 겁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배경 지식이나 필수 고전 시각 분석도 계속 이루어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브레튼 우즈와 기축통화 환율 같은 방금 이런 지문은 거의 4번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 여러 지문들 활용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능 마인드, 수능 감각을 키워드릴 겁니다. 게다가 언어합체 화법과 작문도 수업 이후에 1시간 정도 더 수업을 하면서 제가 계속 수업으로 관리해드리고 클리닉으로도 관리 들어가고 게다가 엄매나 화작은 제가 방학 때 또 학기 때도 계속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능반 재원생이라면 제 수능반 재원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목과는 토요일 그리고 마포과는 일요일 아침 8시에 제가 아침 모의고사를 실전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 드릴 겁니다. 네, 수업 시간표는 이와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업은 3시간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엄매 화작을 보충하는 강의가 수업 앞이나 뒤에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는 엄매하는 학생만 남고 한 주는 화작하는 학생만 1시간 더 남고 또는 일찍 오고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요일 저녁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참석할 수 없더라도 제가 주제를 미리 띄워드릴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주제 오시면 되고 참석 못하더라도 인강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클리닉 모의고사 할 거를 가지고 와서 80분 재고 OMR 마킹까지 조교와 저의 감독하에 실전처럼 보고 제 해설 강의나 클리닉을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토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일요일 저녁 7시 저는 오목관에서 수업을 열고 있고요. 마찬가지의 형태로 저는 마포관에서는 일요일 오전 10시,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특강을 해요. 목요일 저녁에. 한 주는 마포관, 한 주는 오목관에서 제가 주제 똑같이 해서 특강을 제공하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 주제를 보시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제 오시면 되고 혹시 다른 학원이나 다른 일정 때문에 겹쳐서 못 오시면 제가 인강으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방학 때 엄매 화작은 계속 특강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네, 클리닉은 역시 제가 직접 시간 제한 없는 1대1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학생과 1대1로 제가 강의하고
첨삭하고 하는 방식으로 1대1 방식으로 직접 질의응답을 받고 당연히 현장뿐만 아니라 카톡으로도 24시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질의응답 받고 있고요. 실제로 클리닉을 열심히 오는 학생들의 성적 상승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특히 이제 제 수업을 들을 거면 클리닉을 꼭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능 마인드 체화하고 수능적 접근법과 감각 체화하고 클리닉을 열심히 왔더니 재원생 중 실제로 아주 많은 수 75.8%가 실제로 성적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4, 5등급에서 2등급 상승 케이스, 1, 2등급 유지 케이스, 2등급에서 1등급 상승 케이스가 되게 많고 1등급인 학생들은 다 1등급을 유지했고요. 7, 8등급 학생들도 한 2, 3달 정도 만에 2등급, 3등급으로 많이 올라서 굉장히 좋은 성과 거두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 주시면 되는데 클리닉 안 오면 성적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듣지 마시고 수업 듣고 클리닉까지 와주시면 성적은 반드시 오르는 구조니까 수업을 이렇게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재는 매월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과제가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과제책과 클리닉 모의고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1대1로 첨삭을 해주고 있고 강의 역시 수능적 감각과 접근법 체화할 수 있도록 저의 자체 교재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OT를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번 2025년에 고생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뭘 할지는 몰라도 어떤 꿈을 가지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지금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열심히 했던 노력, 성과도 내겠죠. 근데 이 기억과 경험이 우리 학생들의 20대 중반 후반 30대 넘어갔을 때 이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칠 때 분명히 큰 자양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헛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되어서 우리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칠 때 도움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걸 전 수업에서 언제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 이후에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수능 국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2025년 저희 고3 수능 강의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문학과 독서에 대한 접근법까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2025년 우리 수능 국어 강의와 모의고사 클리닉 이끌어가면서 꼭 성과 내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목관과 마포관에서 수능을 강의하는 노승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